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이 또다시 월요일 오후에 여러분 곁을 찾아왔습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서혜성 작가님 잘 계시죠? 네, 안녕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계십니까? 오늘은 뭐 더운데 참을 만한. 왜 그러냐면 네, 오창희 진행자가 늘 눈만 뜨면 격조 높은 그러는데 네, 오늘 진짜로 격조 높은 주제를 그리고 격조 높은 인격을 가진 네, 선생님과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오늘 드디어 그 멘트가 맞는 네. 그런 날이 왔습니다. 네, 드디어 한번 우리 격조가 어느 정도까지 할지 네. 한번 해보고요. 네. 자, 일단 오늘 출연해주신 선생님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문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서울대학교 동일평화연구원 HK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죠? 오늘 평화 얘기인데요. 네. 평화 얘기 맨날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한 안내자. 물론 이문영 교수님의 안내를 받을 텐데 이문영 교수님께서 또 한 분 아주 정말 멋진 분 톨스토이 할아버지를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평화에는 노인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톨스토이와 평화고요. 게다가 최근에 톨스토이와 평화라는 책을 하나 써주셨어요. 아주 그 대중적으로 읽기 쉽게 이 책이 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요. 아주 정말 뜨끈뜨끈한 책인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이문영 선생님 낯서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일단 대학을 러시아 문학을 전공하신 거죠. 네. 원래 문학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학부 전공은 약학을 했고. 우와. 어머나 세상에. 문학도 약입니다. 문자로 된 약이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과에서 문과로 학부를 약대를 들어가셨군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오신 것 같아요. 네. 좋은 문학은 문자로 된 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약대 나왔다가 러시아 문학으로 바꿨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냐고 다들 물어봤어요. 지식은요, 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영역 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여겨지나 봐요. 그런데 저는 좋아 보이네요. 예, 근데 저도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네네. 예, 톨스토이야말로 우리 인간 양심의 약 같은 존재니까. 그렇죠. 문학이 뭐 그런 영혼을 치유해야 그래서 하는. 학부는 약대를 나오시고. 네, 석사를 이제 러시아 문학을 했고요. 와. 그리고 나서 유학을 가서 네.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러시아 문학 박사를 그러니까 저는 그 박사학위 논문은 바흐진 문화이론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근데 약대 나오신 분의 행보로는 조금 이례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일반적이죠. 뭐 이제 되게 약대를 넣으면 뭐 연구소를 가거나 약사를 하시거나 네. 뭐 아니면 대학 뭐 그런 기업에도 많이 가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근데 뭐 이제 애초에 저는 왜 금방 이해했냐면요. 네. 약대를 가는 것은 지금 말한 건 실용적 이해이고요. 네. 아마 최초에 고등학교 다닐 때 약대를 지원했을 때는 정말 뭔가 치유하는 세상을 아픈 것을 고치는 그런 마음도 같이 갔을 거거든요. 그 중에 실용적인 부분을 좀 빨리 아니 한번 들어보셔. 뭐 집에서 가라 그런 거지. 약대를 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문학을 하기 위해서 약대를 갔어요. 오 진짜요? 네. 봐봐요. 저 금방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네. 뭐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소설을 쓰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소설을 쓰려면 좀 먹고 살 생계는 좀 있으면서 쓰면 좋다고 생각을 한 것도 있는데다 이제 또 집에서도 워낙 이제 그런 소설 이런가 아마 너무 걱정을 하시니까 그냥 생각하기로는 의사는 너무 병행하기가 바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업종 자체가 거의 어렵죠. 예, 약사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설을 쓰되 직업을 갖고 쓰자 이러고 약대 가서 4년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갔는데 대학교 가보니까 글 잘 쓰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못 쓰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문학회를 들어갔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약대를 가자마자 저는 약대 그 동아리를 안 들고 인문학부 친구들 주로 있는. 그죠. 이제 본부로 갔죠. 본부로 가서 문학회를 들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글을 너무 잘 써요.
그래요. 예, 제가 정말 한국 글자 쓰는 선생님 그렇게 많나요? 저는 잘 못 봤습니다만. 네. 정말 너무 잘 쓰더라고요. 1학년 때 약간 주눅이 들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전혀 창작에는 전혀 소질이 없다. 저런 사람들을 도저히 당할 수 없다. 당하려는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보니까 제가 오히려 이론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네. 더 맞는 것 같았어요. 톨스토이처럼 되려다가 톨스토이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바흐진이거든요. 네. 그렇죠. 예, 바흐진을 얘도 마지막에 박사 논문을 쓰셨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퉁쳐서 전공을 분류하면 러시아 문학이잖아요. 러시아 문화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네, 문화 네. 이론? 네. 그러니까 저는 바흐진 철학, 미학, 문학 네. 이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 학위 논문을 썼기 때문에 사실 문학 만은 아니죠. 했다고는 네, 좀 문예 뭐 예, 네, 좋습니다. 이론. 예. 그런데 러시아가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소련 말할 것도 없고. 네, 대적 그렇죠. 러시아, 예. 대적 러시아 그리고 시대. 우리가 뭐 당장 아관파천만 생각해도 러시아가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 한반도로 생각하면 영토도 러시아 맞대고 때문에 있고요. 뭐 일상으로 얘기하면 러시아의 공사 베베리를 따라온 그 베베리 공사의 부인의 언니가 한국에 처음 커피를 공급할 정도로 그렇죠. 일상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죠. 손탁이라는 녀석이죠. 대단하시네요, 진짜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손탁 호텔. 별칭 손탁 호텔입니다. 네, 네. 별칭 정식 명칭은 아니고 손탁. 알자스 로렌 지역 출신인데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하는 영향을 미쳤는데 묘하게도요. 러시아 문학 또는 러시아 문화 이런 거하고 한국은 좀 일정하게 거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 무엇보다도 38선이겠죠. 이제 그 38선이요?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러시아를 뭐 그렇게 바라보게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줬겠죠. 근데 그 38선이 이문영 선생님, 막심 고리끼 같은 사람은 약간 색깔도 그래서 38선을 못 넘어왔다 치더라도 톨스토이 같은 분들도 영향을 받은 건가요? 사실 고리끼보다 톨스토이가 위험하겠죠. 그렇습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그런데 네. 맞는데 근데 저는 선생님 말씀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고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안 네. 하는데요. 작년이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수교한 지 25주년 네, 되는 네, 해였고요. 맨 1884년에 조러 통상조약이 처음 된 것부터 따지면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120 서로 년. 한게 125년 네, 정도 네. 돼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러시아 그다음에 또 러시아가 저희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 네. 소련, 제정 러시아 그걸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다음에 그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먼 건 사실인데 네. 저는 톨스토이랑 도스토옙스키는 예외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웬만한 사람들도 읽어보질 못했어도 톨스토이 이름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요. 문학 그다음에- 전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문학 전집도 그렇고 이제 국가 워낙에 그다음에 그 톨스토이가 국가 추천 도서 목록 이런 데 항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꼭 읽어야 될 100권 뭐 이런 그런 거. 거. 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 두껍고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못 읽는다 해도 그다음에 또 러시아라는 나라가 아직도 우리에게 너무 먼 나라여도 저는 톨스토이는 또 도스토옙스키는 좀 예외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상은 따지고 보면 몰라도 아는 것 같은 느낌. 아니요,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푸시킨. 아. 모든 이발소에 다 있죠. 삶이 그대를 통일지라도 결코 노여하거나.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어디에 화장실에 어디에 써 있지 않아요. 네. 제가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러시아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찾아봤거든요. 한국에서는 너무 유명한 시인. 질문. 네. 다른 다른 나라 젊은 세대는 모를걸요. 여전히도 화장실 써 있습니다. 요즘도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글 쓴 적이 있어요. 내가 본 최초의 시화는 푸시킨의 그런데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푸시킨은 소개됐다기보다 사실 그 시의 전체 시도 아니고 시의 그렇죠. 한 네. 문단 정도, 한 단락 정도만 소개된 건데 왜 우리하고 그렇게 멀게 자꾸 됐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왜 가까웠냐 네. 이게 질문이신 네, 거죠. 네, 네. 다른 사람은 다 멀고 러시아도 먼데. 그런데 실제로 응. 톨스토이도 이름만 있고 작품명 몇 개만 대중적으로 아는 거지 정말 주변의 전쟁과 평화를 읽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영화를 보죠.
영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하면 사람들이 오드리 헵번을 탁 떠올리는 그 상큼한 모습 딱 떠올리고 발코니에 나오던 이렇게 거기서 막 이렇게 혼자 밑에서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안나 까레니나 하면 다 소피 마르소 딱 떠올려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대중적이 된 데는 부활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특히 그게 카츄샤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역사가 너무 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츄샤라고 하는 그 부활을 각색해서 근데 부활은 사실 굉장히 교훈적인 얘기거든요. 그리고 톨스토이가 예술적 성경 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소설로 쓴 소설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일본에서 그게 1914년에 연극이 됐고 그게 1915년에 우리나라에 내한 공연이 들어와요. 그때 그 각색된 연극은 완전 통속극. 그러니까 귀족 나리가 하룻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하녀를 유린하고 버리고 갔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꼬였다가 다시 재회해서 참회하고 막 이런 그런 식의 굉장히 통속적인 심파극으로 일본에서도 엄청난 히트를 쳤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히트를 쳤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게 연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유행가 카츄샤의 노래 이해리수가 불렀죠. 그러니까 그래 나왔고 이해리수가 죽은 지가 2년 됐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네, 왜냐면 그분이 오래 사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 기자가 찾아서 물었어요. 혹시 카츄샤 노래를 기억하시냐 그랬더니 기억을 못한다. 아 진짜? 치매 걸리셔서 그러시는 거죠. 황성의 터도 원래 이해리수가 불렀거든요. 그때 이름은 일본식 이름이어서 황성의 적 그랬는데 그것도 기억을 못하지. 하여튼 그 다음에 그 노래가 근데 이제 계속 리메이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60년대 이럴 때도 신성일 어맹란 나와서 카츄샤 영화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항상 옆에 있기는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요즘 러시아에도 그런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카츄샤라는 음악이 아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거는 민요인 거죠. 민요죠. 이거랑 전혀 다른 거죠. 예. 2차 대전 병사들. 하여튼 어쨌든 그 이름들이 이제 환기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어떤 작가로서 우리 곁에 굉장히 이제 오래 있었고 오랜 역사를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당시 톨스토이 인기는 우리나라 지금 응답하라 1988 하면 그 당시를 구성하는 그 풍속도들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 일본의 풍속도에는 톨스토이와 카츄샤가 꼭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심파극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전달이 되고 이어져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또 60, 70년대는 문학의 시대였잖아요. 60, 70년대, 80년대는 문학의 시대였고 그렇죠. 네. 그때 지금보다 정말 훨씬 더 엄청난 문학의 시대였죠. 그래서 톨스토이를 안 읽어도 끼고 다니고 제가 거기에서 파탄당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때 계속 그런 문학의 시대가 일 줄 알고. 그 좋은 시절이 그 시절이 계속 갈 줄 알고. 톨스토이만이 아니라 그 당시 뭐 헤르만 헤세니 뭐 해밍웨이니 뭐니 펄벅이니 뭐 이렇게 있었잖아. 까미 뭐 해서 다들 뭐 문학을 전공 안 하는 사람도 몇 마디 해야 됐어요. 읽는 게 의무였고. 근데 이제 그러다 그런 시대가 그래도 까미 같은 경우 많이 짧아서. 근데 톨스토이는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까미는 원래 문장도 짧고 또 문체주의자고 그 사람은 그리고 또 이야기도 짧고 또 이야기 구조가 주로 이제 1인칭 시점이거나 내지는 그 이야기의 복선 구조가 단순합니다. 톨스토이는 훨씬 더 다층적 인물형이 등장하는 형식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고백체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다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문학을 읽지 않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도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MBC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책 같은 거 매주 골라갖고만 했잖아요. 책을 읽읍시다. 거기서 톨스토이가 그게 이어져가지고 도서관 진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 도서관 진 분이 누군지 아세요? 앞에 계신 분입니다. 아 진짜요? 그걸 잘했다고 해야 되는지 못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평생을 책과 함께 사신. 아무튼 이 책을 1장을 읽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 거기서 이제 그 책도 제가 추천했거든요. 그런데 톨스토이를 어떻게 좀 더 읽게 해볼까 그러니까 그런 근데 마음에서 그때 그 뽑힌 책은 좀 전에 말씀하신 뭐 복잡하고 뭐 그런 구성 서사고 이런 게 아니고 전혀 아니죠. 바보 입안. 그다음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게 다 톨스토이가 나중에 참회를 하고 나서 농민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은 우화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쉽잖아요. 쉽죠. 짧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히트를 친 거죠. 그러면서 히트를 안 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당시 더구나 시청률 이제 1위 프로그램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러니까 이미 어떤 고전으로서의 명성이 있었던 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문학의 시대에는 어려운 것도 막 사람들이 길어도 읽고 했는데 그러지 않은 시대에는 또 그거에 맞는 톨스토이의 다른 네. 문학 형식이 또 나타난 거예요. 너무 짧고 교훈적이고 되게 향기로운 어떤 경고 같은. 네. 그 톨스토이와 뭐 조선 한국 사람들이 만난 게 대략 100년 정도라고 보면 1906년에 처음 소개됐어요. 네, 그렇죠. 110년. 110년이라고 보면 구비구비가 있었으나 하여튼 톨스토이를 잘 몰라도 실제로 안 읽었어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 톨스토이가 있게 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여러 요인이 심파극부터 느낌표까지. 느낌표까지. 네. 그리고 주인이 오다방도 안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 네. 그래서 제가 네. 책에도 썼는데 저도 막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톨스토이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소비가 되고 있구나. 정말 저도 놀랐던 게 뭐냐면 인터넷에 쳐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책들 제목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톨스토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맞아요.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질문. 톨스토이하고 관계 없는 아니에요. 톨스토이에 대한 또는 톨스토이가 매개가 낸 책들이요. 또는 또 톨스토이가 이름만 빌린. 아니 네. 톨스토이가 이렇게 짧은 우화들도 많이 썼지만 그런 매일의 격언 있죠. 매일의 독서 이런 책도 냈어요. 네. 이렇게 두껍게 해서 1월 1일엔 뭘 읽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네. 읽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제 사실 어. 그런 이제 취지는 다 소멸해 버린 거예요. 그쵸. 그 당시에 이제 그 톨스토이가 그런 걸 써야 했던 것은 이제 바쁘고 또 글자를 많이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뭐 일종의 계몽적 그런 그쵸. 걸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문화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이제 경전 기독교에 대한 오랜 동안 그 문화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성경 읽기처럼. 경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게 단테나 이런 사람부터 쭉 이어져오는 일종의 에펄리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단구로 이렇게 뭐 하나를 압축하는 그런 문화가 그런 전통 속에서 나온 거지 난데없이 톨스토이가 던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완전히 그런 모든 것과 절연한 채 파편적으로 그냥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가 읽어보면 마음을 치유하는 한 줄 명상 톨스토이와 함께 보내는 365일. 네, 보세요. 365일 에센스 톨스토이 잠언집.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엄마와 아기의 마음을 이어주는 톨스토이 태교도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꼭 바람직한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힐링 또는 처세 이런 식으로 톨스토이가 소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톨스토이를 제대로 읽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전 좀 들었어요.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 그런데 하여튼 독특한 현상은 많네요. 하필이면 톨스토이. 근데 그렇죠? 그게 또 더 신기한 거 뭐냐면 지금 들어온 지 한 100년 된 거잖아요. 네, 네. 1906년에 처음 네. 소개됐으니까 그 초반에 그랬어요. 어. 초반에도 이미도 아세요? 전쟁과 평화가 톨스토이 대표작이잖아요. 네. 그게 한국에 처음 번역된 게 몇 년도쯤인 줄 아세요? 모르죠. 1914년에 15년에 연극이 막 만들어지고 1906년에 처음 소개되고 했잖아요. 전쟁과 평화가 소개된 게 1956년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안나 까레니나가 1959년인가? 그러면 늦은 거 아닌가요? 엄청 늦은 네. 거죠. 그러면 그 처음에 막 1906년도에 처음 소개돼서 막 톨스토이 붐이 일었었던 때가 이제 1910년, 20년대 요때인데 그때 주로 번역됐었던 건 바보 이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단 아까 얘기한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근데- 플러스 종교론 같은 거. 근데 1956년, 59년에 뭐 전쟁과 평화나 안내 까라리나나 이런 게 번역됐다 하더라도 네. 그거 그때는 100% 중역 아닙니까? 일본 당연하죠. 일본 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거를 번역하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한국적 상황에서 네. 또 톨스토이가 제대로 오려면 50년이 더 걸렸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 안 읽었느냐? 그럼 전쟁과 평화를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어로 일제시대 때 일본어로. 읽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서구 문학, 특히 문학은 일본어로 읽는 그 지식인의 기본적인 태도에 속했기 때문에 네. 당시에 한국의 지식인들, 조선의 지식인이겠죠. 그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른바 일본의 전집을 들여다놓고 그 톨스토이를 읽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광수, 네, 최남선 같은 사람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톨스토이 광팬?
광팬들이죠. 엄청난 광팬들이죠. 광팬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던 게 1935년이 톨스토이 사후 25주년이 그렇죠. 됐던 해에 네. 당시 조선일보 뭐 그 당시 유명한 신문들이 톨스토이 특집을 특집. 만드는 거예요. 서거 25주년 아. 특집. 그래서 거기 이광수가 글을 싣고 벽조 홍명희가 글을 싣고 그 당시 한다 하던 작가들이 추모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하나의 그것도 사회적 현상. 서거 25주년. 25주년. 서거.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때까지 전쟁과 평화나 안나 카레니나는 번역도 안 돼 있었단 자기네는 읽은 말이에요. 거지. 일부 지식인들만 읽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에 그렇게 최남선이나 이광수가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톨스토이는 작가 톨스토이가 아니라 사상가 톨스토이였던 거고. 근데 사상가 톨스토이가 된 게 이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모시는 사람들도 출판했는데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아시아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럼요. 예.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기본적으로 동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서구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아시아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서유럽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문명 자체 근대 문명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이었고 그걸 주도한 게 서유럽이니까 서유럽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그 대안을 찾고자 했고 그게 수천 년 쌓여온 아시아 민중들의 지혜 속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톨스토이가 노자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공자 맹자도 다 좋아했는데 특히 노자의 특히 무의 사상 노자의 무의 사상하고 톨스토이의 무저항주의가 정말 사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어쩌면 노자의 무의 사상에서 무저항이라는 톨스토이 그게 훨씬 더 여물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입장에선 그런 노자를 산출한 아시아고 중국이고 또 불교 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 인도고 그런데 왜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오리엔탈리즘 있잖아요. 뭔가 뭐 신비 그런 거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아니라 봐요. 스승으로서 혹은 생각의 어머니로서의 아시아 같은 그 다음에 톨스토이는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특히 그 제국주의나 식민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아시아의 민중들이 저렇게 값어치가 없는 서구 문명에 의해서 서유럽 증기기관 문명에 좀 빨리 만들었다고. 뿐만 아니라 막수주의까지도 비판한 거죠. 그렇죠. 그 착취, 그렇죠. 예. 막수주의의 그 아시아 팽창까지도 너무나 톨스토이는 안타까워했어요. 왜 저 따위 거칠고 생경한 이미 자기들 속에 있는데 그걸 발견하면 되는데 톨스토이가 인생이 두 파트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참회록이 1882년에 나오는데 그 이전 이후로 나뉘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작가 톨스토이, 인간 톨스토이가 좀 더 우세했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떤 종교적인 각성, 그 다음에 어떤 평화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평화 사상 같은 걸 명확히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나름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평화 사상가 톨스토이 어떤 그런 걸 도덕적인 어떤 그런 톨스토이로 이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그런데 이 1886년이요? 82년. 82년. 네, 참회록이 나왔고요. 네. 그 전에 정신적 위기를 한 1870년대 말부터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자살을 할까 말까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다가 그 위기를 겪고 나온 게 참회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1822년생 맞죠? 1828년. 28년생이니까. 1828년. 아, 그렇다 치더라도 50 넘어서 60 가까워서의 그쵸. 변화. 흔히 말해 한참 잘 날릴 때였죠. 엄청 뭐 아무도 아쉬울 게 없는 그렇기도 때였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5, 60의 나이와 100년, 150년 전에 5, 60의 나이는 전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이제 50이면 지금으로 치면 80대 정도 되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이미 전쟁과 평화 썼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위대한 작가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세계적으로 너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뭐가 있었던 거죠? 이 무렵에 이제 안나 까레리나 쓰고 그럴 네, 때인 맞아요. 거죠. 예. 그러니까 안나 까레리나 막 쓸 때쯤이니까 그 이미 그 전에 전쟁과 평화로 이미 확고부동한 명성이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16살 연하였어요. 네. 톨스토이가 34살 때 결혼했는데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부인이 정말 부인이 없었으면 톨스토이 오늘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말. 왜냐면 이제 그 아 그렇습니까? 예, 정신적 위기를 겪기 전에 부인은 톨스토이의 엄청난 내조자였어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가 2,000페이지가 넘는데 그 톨스토이가 유명한 악필이거든요. 자기가 쓴 것이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볼 정도로 그걸 부인이 7번을 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생활력도 너무 강하고 그래갖고 그때 이미 아이가 8명이었어요. 그러고 그다음에 톨스토이가 러시아 3대 귀족 가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 모계가 볼콘스키 가문이라고 러시아 3대 귀족 네, 가문. 네. 그래서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 귀족 그쵸. 가문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게 모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미 10대 때부터 그 사람의 야스나야 빨려나라고 하는 거대한 영지의 지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 위기를 겪을 때 객관적으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왜 사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거는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급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유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아주 가까운 5명이 연달아 죽어요. 그러니까 아이 중에 3명이 어려서 연달아 죽었고 톨스토이가 조실부모였거든요. 2살 때 예, 뭐 예, 어머니 어머니요. 돌아가시고 동생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네, 뭐. 아버지 어이고 그래서 9살 때 아버지가 네, 돌아가시면서 9살 때죠. 그 이후로 톨스토이를 부모처럼 돌봐주신 고모하고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두 분이 또 그때 그렇죠. 연달아 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뭐 직접적인 계기를 찾자면 그거였을 것 같은데 너무나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네. 인간은 왜 사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톨스토이만이 그런 게 아니라 19세기가 아름다웠던 것은 그런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던 그런 맞아요, 시대였어요. 맞아요. 저는 그 19세기에서 20세기 이행해 가는 과정이 인류사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예. 톨스토이도 그렇고 그 뭐 관계 없는 지역에 삽니다만 케타콜비치라고 하는 동프레션 출신의 그분도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버리고 가장 낮은 자의 민중 속으로 내려갔거든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톨스토이가요 병역 거부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럼 그게 뿌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적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인권이나 뭐 이런 면이 좋아졌어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어떤 시선이 그렇게 따뜻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런 제가 모든 보기에. 철학적 기초를 만든 사람이 바로 톨스토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네. 이 톨스토이가 이 당시에 러시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러시아가 1874년인가 국민 개병제가 도입이 됐고, 네, 맞습니다. 거기 러시아가 또 이상한 그 섹트들이 많아요. 종교 섹트들. 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중에 전쟁 절대 안 한다, 군대 절대 안 간다 하는 사람들이 무기 모아놓고 막 항의 시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때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굶어 죽는 가족들 먹여 살려주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죽지 않고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톨스토이인데요. 그 이주하는데 드는 비용의 반을 자기 부활 인세로 자기가 부담을 했어요. 부활. 그래서 부활이 되네. 그래서 부활을 막 서둘렀었어요. 네. 늘어지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써갖고 인쇄 해갖고 그분 도와줘야 된다. 저 이러고. 청취자 여러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너무 아는 척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분위기 약간 예, 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다양한 형태의 경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선지자 같은 그런 예지자 같은 혹은 도사 같은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실천적인 대목을 그렇죠. 동시에 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요. 특히 그것이 이제 평화의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뭐 근대사 이래로 국민 개병제라는 것은 모두가 군대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봉건 시대에는 모두가 군대 가는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대 가지 마라. 내년 병역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처음 문제 제기를 하고 실행에 옮겼던
였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오늘날 한국에서도 얘기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한 축을 움직였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아니 궁금한 건 뭐 지금 나이로 보면 80 가까운 나이에 그 이전까지 뭐 하나 저 딸리는 거 없고 부족한 거 없어 보이는 사람이 사실 이걸 좀 즐길 만도 한데 네. 갑자기 전 존재를 바꾸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작가가 아니라 아주 실천적인 모습, 지금 뭐 다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일부 평화에 대해서 정말 천착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부인이 그 악필도 이렇게 써주고 7번이나 써주고 그랬지만 막판에 가면 좀 남편하고 사이도 나빠지고 톨스토이가 점점 뭐랄까요, 잘못 이해하면 좀 기괴해지는 건 아니었나요? 기괴요? 기괴. 아, 톨스토이가? 막 집 나가서 돌아가시고 막 이러고 아. 옷차림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 책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뭐 막연한 오해, 그냥 진짜 막판에는 그냥 도사가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감쌀 수 있는 얘기를 제가 먼저 잠깐 네네네네. 짤막하게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의도가 네. 아까 이제 그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뭐랄까 성자, 구도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톨스토이가 유명한 게 비폭력이랑 무저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절대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하니까 되게 수동적인 무저항. 뭐 그다음에 어떤 개인의 도덕적인 자기 수양 네. 뭐 이런 것만 강조한다고 좀 너무 그런 면만 받아들여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네, 말씀에. 근데 사실 톨스토이가 무저항을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그거는 악의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란 얘기지 악에 대항하지 말란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악과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국가랑도 싸웠고요. 당시 교회하고도 싸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러시아는 봉건주의적인 거와 자본주의적인 시스템 막 이렇게 섞여 있었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소유에 대해서도 아주 결연하게 반대를 했었던 하나하나 사람이고. 국가랑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네. 그걸 말씀을 교회랑 드릴게요. 좀, 네. 그러니까 톨스토이 잠깐만 이걸 좀 정리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톨스토이는 근대 사회가 제기했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아까 네, 얘기하신 그렇죠. 군대 같은 문제. 이제 우선 네. 국가부터. 국가부터. 네. 이게 근대라는 것이 이른바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 무렵에 이제 정돈되고 있었거든, 사실은요. 국민 국가라고 국민 우리가 국가라고 흔히 얘기하는. 예.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톨스토이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던졌고요. 그리고 그것이 많은 모든 폭력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그 과정에 그걸 유지시키는 조세제도, 우리 형벌을 기초한 법률제도, 그것에 시민들이 갖고 있는 물리력을 국가에 봉사하는 형태로 서비스해서 그 폭력 기구를 유지시키는 병역제도, 일단 이런 것들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던졌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나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네. 그 저희는 사실 톨스토이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나는 사람이고 또 오래 살았고, 근데 저희는 그 아까 얘기한 국민 국가 말고 다른 모델을 본 적도 없잖아요. 경험한 적도 없고 상상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국가가 뭐가 문제인데 라는 생각도 얼핏 들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또 지금은 또 국가의 개념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복지국가라는 개념도 생기고, 톨스토이가 이제 국가하고 싸운 대목, 또 국가가 뭐가 문제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근데 그거 네. 좀 전에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네. 톨스토이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가장 중요한 네. 그걸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톨스토이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게 뭐냐? 사법제도, 그 다음에 조세제도, 병역제도. 이 모든 건 폭력에 기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솔직히 그럼 베버나 홉스나 이런 사람들이 근대 국가의 탄생을 얘기를 하면서 기초로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어진 영토 내에서 모든 폭력을 국가가 독점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근데- 리바이어전이죠. 네, 그쵸. 그래야 군대라든가 만인의 뭐- 투쟁을 그쵸. 질서 있는. 네. 근데 톨스토이가 보기에는 그럴 권한을 누가 줬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체포하고 심판하고 사형장으로 보내고, 형제. 그 다음에 또 조세제도는 톨스토이는 조세제도나 경제제도를 톨스토이는 뭐라고 보냐면 인간이 인간의 노동을 착취하는 걸 합법화하는 메커니즘이다.
국가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인간을 폭력으로 지배하는 거를 정당화하는 제도가 국가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도덕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게 현재 교회다. 그러니까 이 셋이야말로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사실 톨스토이가 살던 시대는 국민국가, 국가주의 또는 민족주의, 애국주의라는 건 시대적인 대세였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가치였잖아요. 사실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국가보다 훨씬 더 튼튼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죠. 그때는 뭐 실제로 막 저 전쟁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니까요. 근데 톨스토이 시대에는 어떤 애국주의나 민족주의는 일종의 부인할 수 없는 대의 명분이었는데 톨스토이는 이때부터 이미 반국가, 반민족, 탈애국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인간을 폭력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폭력으로 지배한 걸 제도화한 게 국가다. 그러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당시 제정 러시아가 그러니까 독재나 전제만을 부정한 게 아니고요. 네.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병역제도, 군대, 경찰 이런 폭력 구조에 입각해 있고 사법제도, 사형이나 구금이나 체포나 처벌이나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상상력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국가가 만약 우리끼리 잘해서 없애면 다른 나라가 우리를 먹는 거 아니냐. 그건 사실 그런 논리들을 동원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그 다른 나라 나의 나라라는 게 아니라 사회동포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건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애국심이야말로 전쟁의 근원이라고 톨스토이는 본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난 전쟁을 봐라. 다 나라 사랑한다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 민족주의 때문에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류는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특정한 어떤 구획 속에서 그 인위적으로 얘네들만 내 형제 이게 아니라 사회동포,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형제를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근본주의적인 빈곤해서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사법제도도 없고 감옥도 없고 그러면 동네 건달 같은 사람들만 행세하고 사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뼛속 깊이 그런 교육을 받았고 사실은 톨스토이가 100년 더 됐네요. 그때 얘기하던 얘기들을 저희가 그대로 그러니까 뭐 130년 전 버전이어도 얘기하기가 두렵고 떨릴 만큼 국가가 존엄 시대잖아요. 사실 인간이 존엄 시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청취자를 대변하시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건 아니고. 아니 그 검증을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죠. 네. 아니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질문을 톨스토이가 그러니까요. 했어요. 내가 국가를 이렇게 악이다라고 하면 네. 어떻게 국가 없이 살아? 네. 상상을 못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톨스토이가 뭐라 얘기했냐면 국가가 없어진다고 해서 모든 유의미한 조직이나 공동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일단. 국가는 없어져도 시청이나 동사무소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유의미한 공동체나 조직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고 빈민구제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톨스토이 뭐였냐면 아무리 그 상태가 나빠도 지금 국가가 행하는 악보다 나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국가가 한번 전쟁 일으켜서 죽는 사람 수랑 그러니까 쉽게 낫죠. 얘기하면 비교를 해보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율성, 권력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자연법적 자율성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그 망상을 미신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게 국가주의거든요. 사실은요. 사실은 우리는 국가주의를 군대 가거나 애국가가 나올 때 아니어도 계속 느끼도록 강요받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산골에서 평생 나무만 베고 3대째 살았던 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은 국가주의하고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크게 질서 위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영화 그 뭐죠 동막골. 예. 웰컴 투 동막골이었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가 아시아에 소개된 시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1905년, 6년, 4년, 5년, 6년 일본에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게 최초로 소개된 과정이 평화, 반전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사실 그 1차 볼셰빅 혁명이나 2차 볼셰빅 혁명에서 실제로 노동계급의 혁명을 대중이 지지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톨스토이 많이 기대었습니다. 혁명가들이. 볼셰빅 혁명. 그게 뭐냐면 왜 짜르를 위해서 군대 가서 죽느냐 했어요. 볼셰빅 혁명은 결국 라고 톨스토이가 말했다.
네. 아니 말했던 걸 볼셰비키가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스토이 그렇게 얘기했어. 짜르, 네가 가서 네, 포탄 아래 서라. 우리는 안 간다. 우리는 그러니까 밭을 갈겠다. 한번 이렇게 네가 얘기했어. 일본 왕, 네가 포탄 아래 가서 서라. 리순에 왜 가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한 그런 토스토이가 그런 언어들을 사실은 볼셰비키 그런 토스토이를 통해서 대중의 저변에 퍼져가고 있었던 걸 볼셰비키 혁명할 때 그걸 그대로 슬로건을 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도 그래서 병사 소비에트가 있는 이유예요. 네. 병사들 전세를 이탈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짜르려 죽지? 우리 엄마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맞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솔직히 얼굴 본 적도 없고. 근데 전선 이탈을 하거든요. 볼셰비키들이 네. 가장 많이 주장했던 건 노동계급 혁명이 아니고 왜 짜르를 위해서 죽느냐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병들 생각해 보니까 러시아가 전쟁에 자기 일극 것 같지도 않고 그때가 1차 대전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917년이니까 그게 결정적 영향을 줬는데 바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가 한 말들이 그러면 늘 하는 말들이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오는데 그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오창익 선생님께서 제기하시는 그런 의문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국가를 아예 뭐 나쁜 국가를 없애거나 나쁜 국가를 전복하거나 나쁜 국가를 개선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독재나 전제를 없애는 게 국가 아니라 제도 네. 자체를 없애자고 하면 이거 너무 근본주의적인 거 아닌가. 근데 톨스토이는 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그렇죠. 사람은 또 아나키스트인데 무장 투쟁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사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고요. 네. 어떤 면에서 너무나 혁명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반혁명자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테러, 혁명, 물리적 그쵸. 동원. 그거는 다 부정했거든요. 그러면 물리적 동원 없이 어떻게 모순을 극복하냐? 그러니까 이런 그때부터 질문을- 종교론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이 뭐 도덕 군자, 성인 군자처럼 받아들여진 데는 톨스토이 잘못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이 있고 쓴 글이 있으니까. 그쵸. 네. 근데 그랬을 때 이제 톨스토이가 말하는 게 저는 개인이 선생님 말씀 한 가지만 수정할게요. 예, 예.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결국은 그래요. 예, 이제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네, 말씀을 네, 드리려는 건데 어쨌든 그랬을 때 톨스토이가 얘기를 한 건 사랑을 회복하라. 네. 개인이 각성하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성시켜라라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무수히 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럼 어떻게 뭐 기도해? 뭐 종교심. 근데 솔직히 톨스토이는 그렇게 아주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으로 사랑을 실현하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네.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줬어요. 그럼 국가를 나쁜 국가를 전복하지도 못하고 개선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혁명으로 무력으로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랬을 때 톨스토이 뭐라 했냐면 첫 번째 공직 거부, 두 번째 조세 거부, 네. 세 번째 그러니까 납세 거부, 세 번째 준법 거부, 네 번째 병역 거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줬는데 근데 불이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톨스토이가 되게 위험하고 되게 혁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런 국가 이런 사회 악을 하기 위해선 도덕을 뭘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한 강령은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무력으로 엎어버리는 게 낫지. 그렇죠. 자기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거기 가신 분이에요. 조세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군대 안 가고 감옥 그다음에 가야죠. 네.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폭력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또 내가 폭력으로 저항해도 안 돼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그러니까 모두 이거 다 구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네요. 구도자가 아니라 전사의 삶을 살라는 거죠. 성자와 전사가 일치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톨스토이가 저는 이렇게 위선이라고 생각되진 않는 게 이런 폭력을 엄청나게 저에게 예를 들어 제가 남자인데 군대를 안 갔다 쳐보세요. 제가 감옥을 가거나 주변 뭐 엄청난 네네. 여러 물리적 문화적 폭력들이 쏟아질 거 네.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어떠한 폭력도 행사하지 않은 채 내가 그거를 묵묵히 받아 안으면서 그러나 그런 사회적 폭력에 내가 가담하지 않는다라는 건 엄청난 윤리적 결단이에요. 그렇죠. 그건 엄청난 정신적인 힘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저는 그게 한 번의 무력혁명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전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사회주의자들 이런 혁명주의자들이 톨스토이를 혁명의 방해가 어떤 면에선 이용했지만 반혁명주의자라고 레닌처럼 네니 그랬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정말 근본적인 정말 위험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근본적인 혁명주의자는 저는 톨스토이였다고 생각해요. 가장 과격한 거죠, 사실. 그렇죠. 가장 그다음에 또 하나 톨스토이가 진짜 과격한 게 뭐냐면 간디도 이러진 않았어요. 무저항 비폭력의 상징은 사실 톨스토이보단 간디잖아요. 네, 그랬죠. 그랬어도 간디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폭력 사용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톨스토이는 예를 들어 정당방위로서의 폭력, 누가 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 나만이 아니야. 나는 차라리 비유가 나은데 내 옆에서 강도가 어린애를 죽이려고 해요. 네. 그럴 때 그 어린애 보호하기 위해서 강도를 죽이는 것도 하지 말라고. 제가 그중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어린 아이와 강도 사이의 생명의 위중이 높이가 누가 더 중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감히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 근데 우리가 강도가 판사들은 정말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강도가 그 아이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데 미래의 일이니까. 진짜 죽인다라고 너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네 몸으로 그 사회를 막아설지언정 강도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근데 그렇게 네. 자기 보존 본능을 창의 공격하는 진행자한테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본능적으로 네. 방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톨스토이는 저 러시아 정교의 신자죠. 기독교 신자. 였죠. 파문당했죠. 였는데 파문을 당했어요. 왜 파문당했죠?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파문 당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보다도 실제 이유. 네. 그거- 말년에 파문당한 거죠. 예, 1901년에 파문당했어요. 근데 톨스토이가요, 아까 이제 참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정신적이 겪고 참회를 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참회를 하고 제일 먼저 공격을 한 게 교회였어요. 네. 왜냐하면 이 국가제도라는 게 이제 폭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데 국가가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부추기고 도와주는 게 축복도 교회라는 해주고, 거죠. 네. 네. 그래서 교회를 정말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비난을 했고 독서를 퍼부었고 기생충이라는 둥, 뭐 예수의 피를 빨아먹는 막 돈만 밝히면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자기가 기독교를 만들어요. 근데 그 기독교의 내용이 파문 당할 만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였냐면 새로운 교파를 창시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톨스토이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초기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거다 나는. 네. 그다음에 그 4대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네. 거다라고 얘기를 예수다운 하는. 예수 얘기죠. 그쵸. 근데 톨스토이는 일단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그죠? 예수는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신으로 여겨 예수에게 기도를 하거나 예수를 섬기는 자는 가장 큰 불경을 행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 스테도 부인했어요. 네. 그 다음에 천지창조도 부인했고요. 사후세계도 부인했고 천국 지옥도 부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찬식 있죠. 아니 무슨 빵떡이 무슨 주문 같은 걸 외우면서 넣는다고 그게 어떻게 그런 건 다 기만이고 사기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가 가르친 그 가르침으로 돌아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아무것도 모르는 민중들도 다 실천하려면 그런 신비, 기적 이런 거 다 쳐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로지 그 가르침.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화내지 마라. 네.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를 삶 속에 실천하라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이단으로 몰릴만 해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일걸요. 2단 아니라 3단, 4단, 5단쯤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국가의 악을 돕는다라고 하는 게 그걸뿐만 아니라 그걸 또 악을 정당화해 주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요즘 흔히 얘기하는 문화적 폭력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러니까 근데 톨스토이 참 저는 생각하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영향을 준 것들 중 하나가 또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초상화. 네.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 보면 우리가 누워서 책 보고 있는 이런 건 일리아 레핀이라고 하는 네. 당시 러시아 이동파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정말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림만 봐도 그냥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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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과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어떤 전사 같은 어떤 부분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그 아스타포보에게 도착했을 때 이제 전 세계에 이게 타전되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가장 빨리 달려왔던 사람 중 하나가 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그 아버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거기 와서 그 죽어 있는 모습을 그렸잖아요. 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사실 그걸 보고 정말 많은 거를 느꼈고 그게 나중에 이제 닥터 지바고의 소설을 쓰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당시 시인이었죠. 나중에 시인했던 친구인데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죽음이지 않았나. 그날 1910년 10월 28일인가요? 하여튼 11월 7일. 11월 7일 그날
인간의 등불 하나가 대지 밖으로 꺼졌죠. 그런데 그 꺼진 등불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들 가슴 속에 하나씩 켜지게 된 거죠. 톨스토이가 꺼짐으로써. 그러니까 제가 청취자분들께 이 표지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네. 이 표지를 고르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톨스토이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사진 뭐 보기만 해도 그렇죠. 뭔가 힐링을 주고 뭔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진은 정말 노숙자처럼 보이는 넉마. 톨스토이잖아요. 넉마 같은 옷에 지팡이 짚고 정말 늙었고 덥수려 이건 지금 정말 완전 노숙자 모습이잖아요. 근데 톨스토이가 모스크바에도 저택이 있고 자기 영지는 모스크바에서부터 거의 한 200km 그렇죠.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거기를 했던. 걸어서 3번이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도 농민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게 톨스토이 평화사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평화롭고 뭐 이런 사진이 아니라 정말 뭔가 고행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이제 톨스토이와 평화라는 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을 쓰신 이문영 선생님께서 직접 나와서 이제 톨스토이 사상 그리고 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이 코너를 만든 이유 중 하나가 톨스토이가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문학 말고도 평화에 대한 그리고 실천적 지성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투쟁했던 전사였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은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덜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좀 그걸 중심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를 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일면적 부분만 의도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없지 않아 사실 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싶은 면만 또 하나는 이제 톨스토이가 말한 평화는 굉장히 사실은 적극적 평화이거든요. 의지적 평화이고 사실은 전투적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단체제 한국에서 유통되기 쉽지 않은 어느 부분도 있었을 거고 출판사들이나 기획자들도 아는 사람들도 굳이 이걸 얘기 안 하려고 한다거나 내지는 뭐 그런 태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또 권력에 대한 내면적 공포 뭐 이런 것도 출판 못하는 거 아니야? 사실 톨스토이가 살아생전을 이런 것들을 러시아어로 텍스트로 정상적 출판이 안 됐던 적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톨스토이의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뭐 사드가 날아다니니 어쩌니 뭐 그러고 있는 그런 비평화적 상황에서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는 평화에 관한 얘기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돈이 있다면 꼭 돈이 문제가 아니겠죠. 성주 분들에게 성주 군민 여러분들에게 이 톨스토이의 평화라는 책을 저는 꼭 한번 선물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평화라면 생각해보면 성주 군민이 45,000명밖에 안 돼서요. 그러면 한 10,000군이 필요하겠네. 한 집에 4-5분씩 산다고 생각하면. 네. 제가 10,000군을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 아니 뭐 그건 아니고 하여튼 군수한테 하나 보낼까요? 네. 우리가 오늘 우리 오다방에서 책을 몇 권 구입해 가지고 성주 군민들에게 한번 톨스토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한번 꼭 해보고 싶네요. 미사일 오진 않았지만 모여서 그냥 미사일 반대 하는 거 이해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톨스토이가 말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사실 이문영 선생님 초청해가지고 얘기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경찰청장이 그랬다고요? 성주군 출신이라 하더라도 외지에 나가는 사람은 외지인이다. 그럼 출생지역. 그러니까 거기 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돼? 외부 진의 마음이죠. 외부 세력 개입.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마당에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톨스토이가 말한 이 중요한 대목들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이 책을 통해서 그렇게 마침 그렇게 어찌 보면 독자들이 운이 좋게 책이 나왔다. 그러니까요. 아주 정말 뭐 미사일, 핵, 사드 뭐 이러면서 살벌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미사일 때문에 지금 국민이 통합돼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이런 시절에 국가가 뭔지 또 정말 궁극적으로 인간이 뭔지에 대한 성찰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안내자가 우리 곁에 있었다 사실은. 근데 그분이 뭐 이상한 성자, 좋은 말 해주고 많은 무책임한 도사로만 소비되고 있었는데 결코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 이문영 선생님께서 톨스토이와 평화라는 책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꼭 구해서 읽어보시고요. 함께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문영 선생님 마지막으로요. 톨스토이와 평화를 읽은 독자들이 톨스토이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되게 네. 놀란 게 톨스토이가 사실 우리나라의 작품은 웬만한 건 다 번역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톨스토이의 평화 사상이 담긴 톨스토이의 그것만. 그것들이 생각보다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반국가주의, 뭐 반애국주의, 네. 반민족주의 이런 이 톨스토이 평화 사상의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책들이 번역이 되게 안 되어 있는데 우리 독자분들께서는 러시아어를 직접 못 읽으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영남대 박홍규 선생님 네, 네, 박홍규 네. 선생님 뭐 굉장히 광범위하죠. 관심이. 그분은 네. 정말 법학자신데 네. 얼마 전에 법학자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쨌든 전공상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그분이 뭐 평화 미술 관련해서도 책 쓰셨죠. 아나키스트에 네. 대해서도 네. 책 쓰셨죠. 근데 그분께서 이 톨스토이의 이 평화 사상의 핵심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이 간디가 이 책 앞에선 다른 모든 책이 빛을 잃는다.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책이 하느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 책을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언제요? 최근에? 2016년에 나왔더라고요. 아 최근에.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책도 네. 같이 읽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책 제목이 다시 하느님 하느님 나라는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일단 제 생각에는 그거를 일단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이 그래도 좀 부피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알고 싶다 그럼 그냥 저한테 오세요. 네, 그럼 제가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저한테 메일을 보내세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익히 우리가 제목만으로도 친숙해진 톨스토이 저작들도 여름 좋잖아요. 휴가 때 정말 다시 한번 읽어. 네 다시 한 번이든 생애 최초든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전쟁과 평화 같은 거 두껍긴 하지만 그 끝낼 때 맛도 있고요. 또 영화하고 전혀 다른 소설의 재미 또 깊이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남성과 문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이기 네. 때문에요. 부활도 재밌어요. 네, 저는 그렇죠. 부활 너무 그렇죠. 재밌던데. 네.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부활이냐 복활이냐. 아재 개그라고 하나요? 이런 걸? 한자식 아재 개그? 한자 시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 정도면 할배입니다. 아 할배 개그. 그렇군요. 네. 중학교 때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가지고. 아이고 저 두 분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톨스토이란 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시간 동안 살피는 게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해드리는데 톨스토이와 평화라는 책 이문영 선생님 쓰신 책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저희는 아직 검토 못했습니다만 박홍규 선생님 번역하신 톨스토이 책 너희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내 있다.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있다. 번역하신 네, 이 책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또 지금 사드 배치로 아파하고 있는 성주 사람들도 함께 생각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제도 생각하는 그런 좋은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만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톨스토이의 평화 이문영 선생님께서 쓰셨는데요. 이 책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한 사내가 누더기옷을 걸어 입고 노숙인 들어오실 같은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바로 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나이입니다. 그런 사람이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름밤에 여러분 별도 보고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다 좋은데 그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만나는 것입니다. 싸우는 사람과 만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피서를 톨스토이에 만나는 것으로 피서를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